어제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조율할 내용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노란봉투법과 함께 고용시장 이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윤동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노란봉투법 이제 임박했는데 뭐 의견 분분해서 결국 이제 통과가 안 되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실제 노란봉투법 들을 때마다 몇 번 들어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상징적인 의미로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쌍용차 파업 때 이제 그 봉투에다 이제 지원금을 줬던 그런 이제 유래에서 시작됐는데요. 사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2, 3조 사항입니다. 2, 3조에서 이제 좀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게 원청의 사용자 범위에 대한 확대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청, 협력업체, 2차 하청 이렇게 해서 이미 뭐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다단계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도 원청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담겨져 있고요. 또 두 번째 사항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의 제한이라든지 감면에 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쟁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 쟁의를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런 청구에 대한 것을 과도한 손해배상은 제한하겠다고 이 법에서 이제 두겠다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조의 활동 보장을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원청업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길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당연히 반길 수가 없죠. 사실 이 법의 취지를 보게 되면은요, 실제로 그간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사내 하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접 고용했던 인력들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좀 내몰려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취지로 이 제기가 됐던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기업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원청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처음에 이제 고용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한 단계 낮춰서 이제 협력업체, 그다음에 2차 협력업체, 하청 주는 그런 구조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결국 이거를 하려면은 결국 이제 뭐 고용의 유연성, 뭐 그다음에 정규직, 뭐 비정규직 이런 나누는 것까지 다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종목을 찍어서 하는 게 솔직히 전체적인 노동시장 개혁에 무슨 이게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 수가 있는 사실은 건가요? 노동시장 개혁의 측면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제점을 안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중구조가 굉장히 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안 건드리고 이 부분만 노조에 관한 결사권이라든지 단체 교섭권만 강화하게 된다면 실제 원청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면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2, 3차 하청하고 이 단체 교섭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노조끼리도 이제 귀족 노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 3차 노조들이 있으면 이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왜 아까 이걸 비정규직, 정규직 얘기를 했나 하면 하청을 주는 이유가 비정규직을 맘대로 고용을 했다가 해고할 수 있는 상태라면 하청업자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을 했다 하면은 뭐 하청업체가 원청을 고소를 하고 뭐 만나고 뭐 이런 비용이잖아요. 엄청나게 큰 비용인데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게 훨씬 더 제가 그냥 딱 느꼈을 때는 왜 자꾸 이런 걸 하지?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굉장히 크기 거예요. 때문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산업 구조 변화라든지 IMF를 겪으면서 대기업 비중 자체가 지금 13.9%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대기업 비중이 57.7%예요.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자영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다고 하지만 그 실질적으로 이 대기업 비중 자체가 40%가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13.3%, 13.9%니까 3배 정도잖아요. 그것도 250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에 대한 부분은 이미 노동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청이라든지 기타 기관제들한테 부담을 지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얘기한 노란봉투법이 실제로 발의가 된다면은
실제 하청 기업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원청이 굉장히 많은 교섭에 있어서 네. 제한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격화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당연히 잠재위원회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 개정안 그 핵심 쟁점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이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어떤 쟁점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제 노동권 3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대한 부분이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손배소 위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동계 같은 경우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연히 네. 뭐 쟁의 같은 경우로 이런 손배소 위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네. 그럼 노동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경영계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런 손배소 입장 같은 경우 했을 때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제 쟁의로 인해서 뭐 공장이 스탑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손배소를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불법 쟁의가 아닐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네. 불법 쟁의도 정당성을 논하기 전에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우려라는 것이죠. 이게 좀 너무 해석의 여지가 논란이 많을 수밖에 그 없네요. 정확하신 거예요. 해석의 예. 여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로펌에 있는 제 동기들한테 얘기하거든요. 예. 니네들 돈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이거 예. 네. 그렇잖아요. 네. 지금 새로운 벌써 시장이 또 열렸어요.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벌써 네. 팀을 구성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요. 보험업계도 좋을 것 같네요. 굉장히 좋죠. 예. 네. 근데 이제 또 하나 부분이 뭐냐면 과도한 사용자에 대한 확대 부분이요. 네. 이 사용자를 어디까지 사용자로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노동계 같은 경우는요. 실제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 원청이 다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영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2차, 3차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위를 사용자의 지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이거든요. 2010년도에 현대자동차 파업을 했을 때 그게 대법원 판결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지위라든지 이런 책임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책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부분, 그렇죠? 휴식권이라든지 뭐 휴가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 갖고 있을 때 이 부분을 책임진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는요. 이거 책임은 어디까지 사용자 권한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쟁거리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이게 보면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들까지도 다 그렇죠. 지금 관여하고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의 더 이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원래는 근로조건 그 자체에 대해서만 쟁의의 대상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이것도 것이죠.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논리의 여지가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기업 입장에서 네. 해외 공장을 설립을 해요. 예. 그럼 해외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거 자체만으로 실제 파업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해외 공장에 설립이 됐을 때 바로 그 시기와 맞물려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현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 쟁의로 인정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동자라든지 노조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경영계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이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소송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만들려고 그랬지 가고 싶었던 게 아닌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요. 이제 맞아요. 트럼프가 직접 투자해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린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건 니네가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야. 새로운 걸 가서 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러니까 수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 좀 애매한 거예요. 노란봉투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여당에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또 트럼프에서는 관세 이번 협상이 있었지만 15% 인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라든지 펀드를 또 조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애매하네요. 예. 일단 그러면 이제 이제 봉투법 말고 실업급여도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 고용보험이나 이런 게 이미 고갈이다. 왜냐하면 이제 막 6개월씩 계속 주니까 일부러 이걸 악용해서 이제 계속 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이제 고의적으로 받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부정수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예. 부정수급의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부정수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층이 좀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청년층이 입식할 때 좋은 일자리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직을 하죠. 그렇죠.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아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도 연장성일 수 있는데 중소기업에 입사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63% 정도가 2년 내에 퇴사를 해요. 네네. 그럼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기업으로 가고 싶거나 그렇지만 직업 능력 교육을 받은 후에 이제 능력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실업급여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거를 또 악용하는 경우들도 있죠. 네. 직업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업에서도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 실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자발적이 아니라 회사에서 해고한 걸로 해야지만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나중에 6개월 지나면 다시 그 회사로 복귀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실업급여 제가 2019년에 이제 고용보험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기재부 네. 요청에 있어서. 근데 지금요 2024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요. 한 달에 1조 정도가 실업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얼마예요? 12조에서 13조예요.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실업급여 개정에서 작년에 저희가 1.8% 올렸습니다. 사실 이 요율 같은 경우는요. 1.6%였어요. 근데 1.8% 올렸는데 요율도 올렸지만 이 요율로도 지금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저는 실제 이런 부분들 중에서 중요한 것이요. 적립금이 이미 고갈된 상태고요. 만약에 예수금을 뺀다면은 향후에도 제 생각에는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럼 1년 한 달에 1조 정도는 계속 나가기 때문에 12, 13조가 계속 지출되기 때문에 이 일반 회계로 모성보호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빼는 고민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실제 이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수급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반복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기서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회사에서 해고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회사하고 모종의 합의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쪽에 다시 오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들이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중소기업은 어떨까요? 지방 중소기업 상황은 구인난이죠. 그렇죠. 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울면 겨자 먹기식으로라도 그런 실제 식으로. 사람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는 네. 그러한 방편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지속적으로 보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죠. 이런 부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이 될 경우에 예. 전체 경제적으로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럼 당연한 거죠. 일단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건정성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재정적인 지출에 대한 위협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도덕적 해이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죠. 실업구조 상황에서는요. 실제 일에서 받는 최저임금보다 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반복 수급을 해도 이게 깎이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일을 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사회보험의 특성상 예.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최고액은 넘지 않습니까? 실업급여를 30년 동안 부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요. 최고액을 받는 경우와 그리고 우리가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받는 것과 그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에서 얼마 정도예요, 밴드가? 저희가 밴드로 봤을 때는 보통 뭐 189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0만 원 이제 최저임금이 또 인상이 됐잖아요. 네. 그럼 200만 원이 넘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240만 원 정도가 되니까 밴드상에서는 4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네네. 것이죠. 그리고 세금을 또 떼지 않은 부분도 EITC라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거의 최저임금으로 받는 사람들보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일하다가 쉬면서 실업급여 받아서 좀 휴가 갔다 오고 다시 취업하고 아니, 그런 청년들 많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청년들 마음도 저는 해야 되는 게 저라도 그럴 것 같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일하는데 본인들이 정규직 일자리도 비슷하니까. 아니에요. 네. 비정규직 일자리예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자리는 없으니까 반복 수급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 수밖에 수 없는 있게 거죠. 했던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된다. 이게 그냥 결론인 거네요. 근데 좋은 일자리 많이 생길까요? 저는 그게 제일 우려해요, 지금 상황이. 네. 진짜로요. 예. 그렇죠. 진심으로 우려입니다. 이거. 예, 이게 너무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 자체가 사실 기업의 경영 자체를 훼손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 고용 유연성이라고 네. 하죠. 우리가 네. 이제 고용에 대한 이제 안정성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원해주고 네. 시장에선 좀 유연성이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러니까 고용과 시장이 해고가. 그쵸. 예. 굉장히 우리가 얘기했을 때 플렉시큐리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시장이 돼야지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입사를 하게 되면 내가 정규직으로 입사하느냐, 비정규직으로 입사하느냐, 기간제로 입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60세까지 가요. 만약에 정년이 65세까지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65세까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을 진짜 일을 하지 않고 뭐 일을 정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사람 없겠지만 일 안 하고 본인이 이제 조직에도 해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을 뭐 제대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수 있어요. 기업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쉽지 않은 문제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